혹시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 보셨을 때요. 특히 사람 얼굴 같은 거 뭔가 좀 묘묘하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아, 네, 있죠. 분명 진짜 사람 같은데 어딘가 어색할 때요. 맞아요. 분명 진짜 같은데 자세히 보면 피부결이나 머리카락 질감 같은 게요. 배경이나 인물 움직임에 딱 달라붙어서 고정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요. 네네, 맞아요. 그 달라붙는 느낌. 저도 예전에 AI가 만든 초상화를 봤는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렇게 인물이 살짝 움직이는데도 배경에 그냥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쉽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랑 관련이 깊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텍스처 스티킹 현상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생성형 AI 모델들, 대표적으로 스타일겐 같은 데서 왜 이런 어색함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사실 꽤 흥미로운 문제죠.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걸 해결하는 열쇠가 뜻밖에도 프리의 변환, 푸리의 트랜스폼에 있다는 거예요. 아, 프리의 변환이요. 보통 신호 처리나 음향 쪽에서 많이 듣던 건데, 그쵸? 이미지 생성 문제에 갑자기 프리의 변환이라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복잡하면서도 또 아주 매력적인 주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이 텍스처 스티킹, 진짜 한번 딱 알고 나면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고 왜 우리가 이걸 AI 이미지였던 결함처럼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인지하면 계속 신경 쓰이는 문제입니다. 텍스처 스티킹은요, 생성된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 표면의 질감 있잖아요. 네, 피부 요철이나 머리카락 결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옷감 패턴 같은 것들이요. 이게 객체가 움직이거나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선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처 스티킹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2D 스티커처럼 화면 특정 위치에 딱 붙어서 고정돼 보이는 현상입니다. 3D 공간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아, 스티커처럼 붙어 있다. 설명이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의 어떤 사실성을 크게 떨어뜨리고요.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AI가 만들었네 하고 느끼게 만드는, 뭐랄까,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특히 그 스타일겐 같은 모델에서 이게 좀 두드러진다고 하던데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스타일겐을 포함해서 많은 겐 모델들이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이미지를 점점 키워나가는 과정, 이걸 업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업샘플링. 바로 이 업샘플링 단계에서 주로 쓰는 컨볼루션, 연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작은 필터, 그러니까 커널로 이미지를 쭉 훑으면서 특징을 뽑아내고 변환하는 핵심 연산이거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특정 주파수 대역의 패턴이 의도치 않게 너무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서 주파수요? 이미지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개념이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소리의 높낮이 같은 건 알겠는데 이미지의 주파수라뇨?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그냥 픽셀 값들이 모인 격자라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점들의 모임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걸 신호 처리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지도 역시 다양한 공간 주파수 성분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간 주파수? 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넓은 영역에 걸쳐서 천천히 변하는 밝기나 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저주파 성분이고요. 아, 부드러운 변화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계선이나 아주 세밀한 질감처럼 확확 바뀌는 부분 있죠. 그런 건 고주파 성분이에요. 날카로운 선이나 디테일 같은 거? 네. 그리고 그 사이 중간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면 중간 주파수 성분도 있는 거죠. 아하. 저주파, 고주파, 중간 주파수. 네. 그래서 텍스처 스티킹은 바로 이 중간 주파수 대역의 특정 패턴들이 컨볼루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세져서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이미지 전체에 부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아하. 특정 주파수 패턴이 문제의 원흉이다 이거군요. 그렇다면 혹시 그 문제의 주파수를 분석해서 좀 이렇게 조절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디오 이퀄라이저로 특정 음역대 만지듯이 말이죠.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풀이의 변환, 특히 컴퓨터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고속 풀이의 변환, FFT가 등장하는 겁니다. FFT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풀이의 변환이라는 게 시간이나 공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서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세게 들어있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수학 도구거든요. 네. 이미지에 FFT를 딱 적용하면 어떤 주파수 성분이 텍스처 스티킹을 일으키는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분만 콕 집어서 제어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와, 프리의 변환이 이미지 분석에, 그것도 AI 이미지 문제 해결에 쓰인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FFT를 어떻게 써서 이 골치 아픈 텍스처 스티킹을 잡는 건가요? 자,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중간 주파수 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간 주파수요. 예를 들어서 1024 곱하기 1024 픽셀 해상도에 사람 얼굴 이미지를 만든다고 쳐보죠. 이때 눈, 코, 입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패턴들 있잖아요. 이게 픽셀로 따지면 대략 수십에서 백수십 픽셀 정도 주기를 갖는 패턴들인데 이게 바로 중간 주파수 대역에 속합니다. 아, 그 정도 크기의 반복 패턴이 문제군요. 네, 만약 피부 질감 같은 게 이 정도 스케일에서 부자연스럽게 반복된다면 이미지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FFT로 분석했을 때 딱 그 중간 주파수 대역에 비정상적으로 뾰족한 피크가 보이거나 강한 에너지가 몰려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네. 이걸 해결하는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제어 방식이에요. 실시간 제어요? 네. 이미지 생성 과정 중간중간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 맵에 주기적으로 FFT를 적용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 주파수 에너지가 너무 센데? 싶으면 이걸 인위적으로 살짝 억제하는 필터링을 거는 거죠. 오디오 믹싱할 때 특정 주파수 볼륨 살짝 낮추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기반 제어 방식입니다. 이건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에 개입하는 거예요. 학습 단계에서요. 네. 모델이 이미지를 딱 생성하면 그 이미지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FFT로 분석합니다. 만약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가 너무 몰려있다. 즉 텍스처 스티킹의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모델의 손실함수, 로스 펑션,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에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벌점 같은 거죠. 아, 잘못 만들면 벌점을 준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모델이 학습하면서 스스로 이런 패턴 만들면 안 되는구나 하고 텍스처 스티킹을 유발하는 패턴 생성을 피하도록, 즉 더 자연스러운 주파수 분포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생성 도중에 실시간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학습할 때부터 그런 패턴 만들지 말라고 벌칙을 주거나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목표는 같네요. 문제의 그 주파수를 잡자. 네, 핵심은 그거죠. 그런데 이 FFT 기법을 쓰면 텍스처 스티킹이 정말 깜쪽같이 사라지나요? 혹시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미지가 좀 전체적으로 뽀얗게 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주 효과적인 완화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완화책. 네, FFT 기반 보정을 적용하면 확실히 텍스처 스티킹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이미지의 자연스러움도 좋아지는 건 맞아요.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적하신 부분이 딱 맞는데요. 필터링을 너무 세게 걸면요. 문제가 되는 그 반복 패턴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체의 자연스러운 세부 질감까지 같이 억제될 수가 있어요. 아, 좋은 디테일까지 같이 사라진다. 네, 그 결과 이미지가 좀 흐릿하거나 민빛하게 보일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필터링 강도나 페널티 가중치를 찾는 그 균형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랄까, 약의 복용량 조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또 다른 고려사항은 계산 비용입니다. FFT 연산 자체가 추가적인 계산 자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속도가 느려지고 GPU 메모리 사용량도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요. 얼마나 느려지나요?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이 기법을 적용하면 생성 속도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생성이 중요한 응용 분야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꽤 느려지네요. 네, 그리고 최적의 설정값, 그러니까 필터링을 얼마나 세게 할지, 어느 레이어에 적용할지 같은 것들이요. 이미지 해상도나 학습 데이터 종류, 모델 구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적용할 때는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세밀하게 튜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이 최근에 나온 스타일겐3 같은 모델들은 아예 설계 자체에서 에일리아싱 문제를 줄여서 이런 텍스처 스티킹 현상을 개선했다고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스타일겐3. 에일리아싱이 그 신호 처리에서 샘플링 주파수 낮을 때 고주파 성분이 저주파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모델 구조가 나왔는데 굳이 FFT 기반의 보정 기법이 여전히 필요할까요? 이걸 곧 대체되는 건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스타일겐3의 에일리아스 없는 설계는 말씀하신 대로 업샘플링 과정 같은 데서 생기는 원치 않는 주파수 왜곡, 즉 에일리아싱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시도예요. 네. 이걸 통해서 텍스처가 객체의 움직임이나 변형에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개선했고, 결과적으로 텍스처 스티킹 현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건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아예 아키텍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접근이죠.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FT 기반 보정 기법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스타일겐3 같은 개선된 아키텍처에서도 특정 조건이나 데이터셋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텍스처 스티킹이나 다른 종류의 주파수 관련 아티팩트, 그러니까 인공적인 오류 같은 게 관찰될 수 있거든요. 아, 완벽하지는 않군요. 그렇죠. 이때 FFT 기반의 분석이나 보정 기법은 이런 남아있는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보완적 역할. 네. 그러니까 아키텍처 개선이랑 FFT 기반 보정은 서로 경생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두 가지 접근법을 같이 쓰는 게 최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구조적인 개선이랑 보정 기법이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런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보통 AI 이미지 품질 평가할 때 FID 점수 많이 쓰잖아요. 네, FID 많이 쓰죠. 근데 이런 미묘한 스티킹 현상을 FID 점수가 잘 잡아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FID는 생성된 이미지의 전체적인 특징 분포가 실제 이미지 분포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재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전반적인 사실성이나 다양성을 평가하는 데는 좋은데 텍스처 스티킹처럼 좀 국소적이거나 구조적인 부자연스러움, 특히 주파수 영역에서의 미묘한 이상현상을 민감하게 잡아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ID로는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실제로 FFT 보정을 통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었는데도 FID 점수는 거의 그대로거나 심지어 아주 약간 나빠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요. 혹 오히려 나빠지기도 한다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스티킹 개선 효과를 평가하려면 다른 종류의 지표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LPIPS라고 인간의 시지각적 유사성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학습된 지표가 있거든요. 이걸 쓰면 FID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PIPS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생성된 이미지들에 직접 FFT를 돌려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주기적인 패턴이 얼마나 강한지를 수치화해서 지표로 삼는 거죠. 아예 주파수를 직접 측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여러 이미지를 놓고 사람들이 직접 어떤 이미지가 더 자연스러워요, 어떤 게 더 보기 좋아요 하고 평가하는 유저 스터디를 통해서 주관적인 품질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보기에 자연스러워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평가 지표 하나 정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깊은 고민이 필요하군요. 그럼 이 FFT를 이용한 텍스처 스티킹 완화 기법이요, 스타일겐 말고 다른 종류의 겐 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빅겐이나 프로겐 같은 모델들에도 써볼 수 있나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다른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 모델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텍스처 스티킹과 비슷한 형태의 반복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패턴 문제는 사실 스타일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다른 모델에도 나타날 수 있다. 네,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업샘플링이나 컨볼루션 연산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모델마다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FFT 기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그 모델의 특성에 맞춰서 좀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들을 조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스타일계는 그 스타일 정보를 각 해상도 레벨에 주입하는 독특한 방식을 쓰고요. 프로계는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학습하는 구조고, 빅계는 클래스 정보를 조건으로 받아서 다양한 객체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죠. 네, 다들 특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FFT 필터링을 적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레이어의 위치라던가 제어해야 할 주파수 내역의 범위, 필터링 강도 같은 것들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제어한다는 접근 방식 자체는 꽤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 기법을 구현한다고 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트레이드오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필터링 강도 조절입니다. 강도 조절. 역시 그게 문제군요. 네,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반대로 너무 세게 하면 이미지 디테일이 뭉개져서 흐릿해지거나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게 상당한 실험과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최적 강도라는 게요, 이미지 해상도나 학습 데이터셋의 종류, 예를 들어 풍경 이미지냐, 인물 이미지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심지어는 학습할 때 쓰는 배치 크기,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잘 됐던 설정값이 다른 상황에서는 잘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적용하려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실험을 통해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FT 연산 때문에 GPU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생성 속도가 느려지는 거. 대략 20에서 30% 정도? 이것도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니까 시스템 요구사항이나 성능 목표를 잘 고려해서 적용 여부나 방식을 결정해야겠죠. 와,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정말 상세하게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그렇다면 이 분야, 그러니까 생성 모델의 주파수 특성을 제어하고 개선하는 연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 분야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여러 흥미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효율성 개선 쪽일 것 같아요. 효율성이요. 계산 비용 줄이는 거. 네, 현재 FFT 기반 방식의 단점인 계산 비용이랑 속도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주파수 영역 처리 기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FFT를 좀 더 가볍게 근사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가 진행될 겁니다. 둘째는 학습 기반 접근의 정교화입니다. 지금은 주로 고정된 방식의 필터링이나 페널티를 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얼마나 제어할지 자체를 신경망의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하는 학습 가능한 러너블 주파수 필터 방식이 더 발전할 걸로 기대됩니다. 오, 필터 자체를 학습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미지의 내용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알아서 최적의 필터링을 딱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셋째는 아키텍처 수준에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입니다. 스타일겐3의 엘리어싱 엉는 설계처럼 신경망 아키텍처 자체가 처음부터 주파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연구가 계속될 거예요. 컨볼루션 연산 자체를 개선한다거나 아예 주파수 영역에서의 연산을 신경망 구성 요소로 직접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다른 생성 모델로의 확장입니다. 갬뿐만 아니라 요즘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 모델에서도 비슷한 주파수 관련 이슈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 디퓨전이나 트랜스포머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델들에 맞게 주파수 분석이나 제어 기법을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디퓨전 모델의 그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연구될 수 있겠죠? 와, 정말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군요.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스타일겐 같은 생성 모델에서 나타나는 그 어색한 텍스처 스티킹 현상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 생성 과정, 특히 업샘플링이랑 컨볼루션 단계에서 특정 중간 주파수 패턴이 너무 강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였고, 네, 그렇죠. 놀랍게도 푸리의 변환, FFT라는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수학 도구가 이 문제를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고 또 효과적으로 완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야, 최첨단 AI 기술의 난제를 푸는데 이런 신호 처리의 기본 원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쓰인다는 게 정말 인상 깊네요. 대로 미세하게 제어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어 가능한 이미죠. 네. 예를 들어 FFT를 써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면 이미지의 전반적인 부드러움, 날카로움, 아니면 특정 질감의 강조 정도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이건 AI를 단순한 이미지 생성기 이상으로 훨씬 강력하고 섬세한 창작 도구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셈이고요. 와, 창작 도구로서의 가능성까지 넓혀주는 거군요. 네, AI가 만드는 이미지의 그 뒷면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파수의 세계가 숨어 있었네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다른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되는데요. 실제 자연 이미지는 소위 원F 노이즈 특성이라는 걸 가진대요. 아, 네. 원F 노이즈? 네, 그러니까 저주파 성분은 강하고 고주파 성분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런 고유한 주파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래에 AI가 더 발전해서 오늘 얘기한 텍스처 스태킹 같은 문제도 완벽히 해결하고 이런 자연 이미지의 복잡하고 미묘한 주파수 특성까지 아주 정교하게 따라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때 우리는 AI가 만든 이미지랑 실제 사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 뭔가 또 다른 종류의 인공적인 흔적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AI가 현실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날이 올지, 아니면 영원히 그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